자, 지난 시간 설명한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책이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근본적인 질문은 왜 정책이라는 것이 애당초 필요한가, 정책의 그 필요성 또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만약에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민간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개인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전체적으로 최고 행복해진다면 굳이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경우로 민간 부문의 자율에만 맡겨두게 되면은 개인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제학적인 용어로 시장 실패 혹은 조금 확대해서 민간 실패라고 했었고, 우선 경제적 차원의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개 보다가 말았었죠. 경제적 차원이라는 말 자체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을 우리가 불완전한 경쟁 시장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공공재 얘기를 했었고, 비배제성의 의미, 비경합성의 의미, 이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소위 유효수요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 또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라든지 환경, 국방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 공공재에 속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했었고, 막대한 초기 비용 또는 뭐 고정 비용, 이거는 뭐 수학, 체증, 규모의 경제 이런 식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신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전화기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미줄처럼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그래서 이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통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통신 서비스라는 것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통신 서비스를 팔기 이전에 먼저 통신망이 확실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국적인 통신망을 깐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막대한 초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웬만한 업자라면은 그 엄청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서비스를 설령 제공하기 위해서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 놓는다. 그러면 워낙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기, 핸드폰 가격이 뭐 기본이 뭐 몇만 원 정도다.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별 업자가 통신망을 다 깔아놓고 그다음에 그 돈을 시장에서 회수하려면은 뭐 기본료가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신료, 전화비가 기본료가 몇백만 원 하면은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정부가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뭐 이런 경우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치제라는 것이 있어요. 메리굿이라는 것. 이거는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치제라는 것의 그 교과서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수요가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럼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 과연? 예를 들어서 교육을 우리가 의무교육제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중학교, 지금 우리나라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그냥 내버려 둬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 열심히 시키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애 공부시켜서 아우 그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앵벌이 시켜서 돈이나 벌어오게 하자. 공부는 무슨 공부.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식이 여럿이다 그러면 하나만 공부시키지 뭐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 뭐 아들만 공부시키지 딸내미 뭐하러 공부시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분들은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자기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기를 정말 이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강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교육이라는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소비하게끔 교육을 시키게끔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가치제,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아이들 예방접종 맞는 경우도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런저런 예방접종을 해야 아기가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뭐 잘 모르면은 부모가 잘 모르면은 뭐 아기 그냥 우유만 주면 되나 해가지고 제대로 예방접종을 안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언제 예방접종 마치고 또 초등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몇 학년 되면 또 뭐 무슨 예방주사 그래서 애들 강제로 주사 맞히게 하는 것이죠. 애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예방주사 맞아봤죠? 학교에서. 그거 만약에 자 자발적으로 이건 니네에게 좋은 거니까 자발적으로 맞아라 라고 하면 몇 명이나 맞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다 도망갈 거라고. 아프니까 일단. 정말은 좋은 건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해가지고 소비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치제라고 하고 퍼터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영어로는 사용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걸 뭐 가부장주의 또는 뭐 온건한 가부장주의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좀 애매했는데 내 생각에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 부모와 같은 역할, 어버이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가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니네가 꼭 소비를 해야 된다 하고 강제로라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문화예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 교육도 교과 과정에 넣어서 가르친다. 이거는 예술이란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 차원의 민간 실패라는 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또는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정치적 차원에서 민간 실패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적절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또는 어떤 지역의 또는 어떤 계층의 이해관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 또는 뭐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직업의 사람들만 과도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이 된다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 차원의 민간 실패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다원주의에서 말하기를 민주주의 사회는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있고 그 이익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 경쟁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바람직한 정책이 조화롭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한계가 또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익 집단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익 집단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인 정치 게임에 참여 자체를 못하게 되면은 그네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치적 차원의 민간 실패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건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 실패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긴 한데 실은 경제학적인 잣대를 가지고서는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분배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절대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이 3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됐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은 없어졌다라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평균보다 10배 소득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그 평균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문화적인 민간 실패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보는 그래프를 보면은 소득 계층별 비중 추이 이게 왼쪽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상위 20% 하위 20% 가계 소득으로 볼 때 그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월 평균 얼마씩 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일단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상위 20%에 해당되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쏟아붓는 그 사교육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또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위 20% 가정 아이들은 학교 교육 외에 사교육을 거의 잘 받지 못하는 거고 상위 계층 아이들은 사교육을 더 잘 받는다.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직장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애매한 거는 이건 사실은 가치의 문제가 돼요. 어떤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것이 이상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로 볼 때 상위 20%와 하위 20% 예컨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월 평균 사교육비가 이렇게 격차가 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자와 빈자의 차이,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 이게 어쨌든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를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 실패로 꼽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규범이 붕괴되는 건데 이거는 뭐 예컨대 뭐 공중 질서가 엉망이 된다라든지 뭐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 규범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것도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전철이 아무리 편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전철 요금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라고 하더라도 전철에서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휴지 막 버리고 돌아다니고 뭐 쓰레기 버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된다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과자가 많이 팔린다, 뭐 음료수가 많이 팔린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다닌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로 쓰레기가 더러우면은 이거를 민간 실패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역시 어떤 객관적인 정확한 잣대를 대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됐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소중한 비경제적 가치들이 훼손되는 경우를 민간 실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경제학 교과서에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경제 외적인 가치, 분명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있는데 그런 경제 외적인 가치,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훼손이 된다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민간 실패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규범의 붕괴와 관련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카피도 하나 나눠준 거 있고 한데 이게 다 설명할 만한 시간은 안 되는 거 없고 여러분 강의 노트에 14쪽이 되나 이 참고해가지고 잠깐만 페이지가 없는 페이지가 없는 거 말고 여러분 강의 원래 노트에 여기 몇 페이지니? 13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은 참고 박스가 하나 있고 참고라고 돼 있죠. 맞나? 이게 다른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사회의 합리적 선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있죠. 13페이지? 요 박스. 13페이지에 강의 노트 13페이지에 조그만 박스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그렇게 써놨죠.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사회의 합리적 선택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또는 뭐 공유제의 비극, 뭐 집합행동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행복,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 논리는 그 과정에서 사회도 최대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즉 사회도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프리스의 딜레마 논리라든지 공유제의 비극 또는 집합행동 논리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자세한 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 요걸 봅시다.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 더 추가한 것 같은데 이것도 13페이지에 있나요? 14페이지에 있나? 없나? 지금 이거? 자, 우리가 지금 정책의 필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간 실패가 발생을 하면은 정부가 그 실패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가지 전제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패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는 이게 민간 실패냐 아니냐 확인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분명히 민간 실패가 발생했다 또는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다라고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거 민간 실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라면은 정책적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 민간 실패가 분명히 발생했다 혹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 민간 실패가 발생했다고 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민간 부분의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잘못될 수는 있어. 그런데 가만 내버려두면 다시 원래대로 바람직한 곳으로 돌아온다. 이게 곧 민간 부문의 자정 능력을 말하는 거죠. 잘못 갈 수는 있지만 가만 내버려두면 좀 이따 원래대로 바람직한 코스로 다시 돌아온다. 라면은 지금 민간 실패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정부가 개입해라.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민간 부문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정부라는 존재는 또는 관료제는 국민의 행복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인과 같은 머슴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당연한 전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다음번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1, 2, 3번 전제가 다 확실하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민간 실패가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민간 부문 홀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정부는 마땅히 이런 민간 실패를 해결하고 치유할 책무가 있다.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네 번째,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전제되어야만 민간 실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할까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전제들 중에서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3번 전제 말고는 어느 것 하나 자명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민간 실패의 뭐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제부터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부터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교과서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쉬워도 어떤 특별한 상황을 놓고 이게 정말 민간 실패인가? 그리고 이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까?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을까? 사실 애매한 문제예요. 자, 다음번 마지막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네 번째 전제가 되는데, 과연 정부라는 존재가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 논리에서는요, 시장에 맡겨두니까 이러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마땅히 알아서 할 과제다 하고 토스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결 안 되니까 이건 정부가 해야 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 마지막 전제가 네 번째 그거였는데, 과연 정부가 시장 실패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완벽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과 같은 존재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많은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관료제라는 메커니즘 역시 상당히 괜찮은 문제 해결 도구이긴 하지만, 정부 메커니즘 역시 결코 완벽한 문제 해결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부 관료제 역시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위적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래서 정부는 결코 완벽한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 실패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경제학 교과서마다 다 다루고 있는데,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정교하게 이론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몇몇 분들이 이제 얘기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정부 실패가 왜 발생을 할까 하는 것을 수요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고 공급 차원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수요 차원에서 볼 때 정부 실패의 원인은 뭘까? 첫 번째가 국민의 요구감이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파랑새인가 뭐 그런 소설 이제 뭐 동화 같은 그런 거 있죠. 이거 그게 아니다. 무지개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 참. 무지개 잡으러 저 산에 있는 거 절로 쫓아가 보면은 또 무지개가 또 다음 산에 가 있어. 그럼 그 산까지 또 쇠가 빠지 쫓아가요. 근데 그럼 무지개는 또 저 먼저 가 있어. 이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식의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지상 목표 빨리 대학 가는 거야. 그 대학에 들어왔어요. 해피했어. 언제까지? 잠깐. 1학년 동안 갔어. 1학년까지도 안 갔을 것 같은데. 새내기 세미나 끝나기도 전에 이게 뭐 이러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만 가면은 내 인생은 해피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달성하는 순간 그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야. 동화책에는 백설공주가 왕자님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뭐 부부싸움하고 뭐 별의별 난리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라는 게 있어도 그걸 바라는 거를 달성한 순간 행복해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욕심이 저만큼 달아나가지고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국민이라는 차원으로 봐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는데 객관적인 삶의 수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2013년에 대한민국의 삶은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만족도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국민들의 만족도보다 몇 배 늘어났느냐?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지금 정부가 문제 해결해 놓은 것은 그냥 당연한 걸 여기는 거야. 그리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 기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때 정책 문제 형성에서 문제 인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자꾸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개입에 의해 가지고 설령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서 현재 상태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바가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문제가 있고 옛날보다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정부는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민주 정치 체제 하에서는 주기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정책 결정자, 고위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업적에 치중하는 소위 근시안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파급 효과 뭐 이거는 뭐 비용 부담자와 편익 소외자 분리 이거 그때 윌슨의 그 규제 정치 이론 얘기하면서 뭐 포획이란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뭔가 구체적인 서비스 또는 재화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적인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품질이 어떤 것인지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정말 구체적인 효과가, 편익이, 베네핏이 발생했는지 측정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정책 평가하면서 계속 강조했었던 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 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해서 정책의 퀄리티에 대해서 정책의 베네핏에 대해서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주장하면 죄다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싱글 소스 프로덕션이라는 말은 품질 비교가 곤란하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지방 정부는 여럿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앙 정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취하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만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데가 없다. 그래서 더 불만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행정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이 독점이라는 거는 시장 실패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독점 공급자라면은 물건, 서비스 제공할 때 비싸고 퀄리티는 형편없게 그래도 어차피 자기가 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식이 부족, 뭐 종결 혹은 퇴출 메커니즘 결여 이거는 지난번에 그 정책 종결 또는 수정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 이런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 실패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뭐 체계적인 분류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부 실패를 얘기하는 학자가 뭐 이런 정도 유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정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우선 첫 번째로 수입과 지출의 분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이다. 수입과 지출의 분리.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등록금 내고
용돈 쓰는 사람 말고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뭐 사쓰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케이스예요. 돈은 수입은 어디서 나느냐? 부모님이 주는 거야. 지출은 자기가 해.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뭔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쏴라, 한턱. 그래가지고, 그래, 먹자. 그러고 막 맞았어.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받은 것보다 먹은 게 더 많아. 먹고 마신 게 더 많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 라면은 친구들이 한턱 쏴 할 때 쉽게 쏠 거 없습니까? 우선 잘 쏘지도 않을 거라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돈 벌었는데 이거 뭐 옆에서 야 한턱 쏴라 한다고 내가 쏘겠냐? 안 쏜다는 얘기예요. 아껴 쓴다는 얘기죠. 쓰더라도. 계산해가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얼마 나간지도 모르고 야 그래 나가서 먹자 마시자 뭐 그러고서 그냥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수입과 지출이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냥 세율 딱 정하고 너 수입 있네 돈 내, 너 땅 팔았네 돈 내 이런 식으로 수입은 그냥 가져와 하면은 갖다 바치는 식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쓸 때 굳이 아껴 쓸 유인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널티즈라는 거는 시장 실패할 때 그 엑스터널티라는 말을 했었죠. 외부 효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내부 효과 또는 뭐 내부성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자신들의 내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물론 관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관료 부패 정도가 되겠지만은 굳이 뭐 개인이 돈을 착복한다라는 식의 부패는 아니라고 해도 행정 업무를 쭉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은 관료 조직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부서 내가 속한 기관 내 이익을 슬쩍 얹어가지고 추구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공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내부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internalities,라고 하고 derived externality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정책 종교를 얘기하면서 원래 문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하게 딴 데서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부작용처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분배의 불공평 이거는 시장 실패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과연 분배의 불공평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은 하는데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도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 유형이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우려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시장 실패가 정책적 개입의 근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정말 시장 실패 발생했나? 저게 정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가? 정말 시장 실패인가? 두 번째,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괜찮아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게임 애들 막 한다. 그거 그냥 냅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고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대충들 적당한 선으로 하고 회복되지 않나? 아니면 내버려 두다 보면은 이거 뭐 대학 들어오고 뭐 직장 다니면서까지 완전히 그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끊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하다가 어른 돼서도 폐인돼 버린다. 게임 중독돼 버린다. 이게 확실해야만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다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좀 중독되다가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리고 어렸을 때 조금 게임 열심히 했던 것이 그렇게 뭐 뇌를 망가뜨리고 이런 악효과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지 저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고 자정 능력이 없다고 치더라도 과연 정부가 맡으면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정부도 역시 완벽한 문제 해결 메커니즘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맡아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실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이퀄 정책의 정당성, 정책의 필요성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논의가 이제 거버넌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실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공통점을 보면 이겁니다. 대표적인 그 어구가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말이죠. 전통적인 관료제가 너무나 비대하고 비효율적이고 또 비효과적이고 무능하고 그래서 한계가 많고 정책적인 실패가 워낙 많이 나타난다.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정부는 빠져라. 이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의 주도자였다면은 거버넌스 얘기에서는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의 여러 주체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 혼자 결정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을 향해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혼자 지도해서 나간다. 이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다른 세력들, 다른 조직들, 다른 부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뭐 정부가 지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자. 뭐 이제 이런 논의가 거버넌스 얘기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옳고 정부는 틀렸다 내지는 틀릴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국가 시스템 또는 관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부는 나서지 마라. 정부가 나서는 순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이루어지게 되고 효율성은 물 건너가게 된다. 시장에 맡겨둬라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 뭐 민영화라든지 또는 아웃소싱 한다든지 뭐 규제 완화 또는 뭐 규제 철폐 또는 뭐 탈규제 또는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성과주의 뭐 신공공관리론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웬만한 일은 그냥 민간 부분에게 넘겨버리고 정부는 그냥 뭐 구체적인 거 시시콜콜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큰 방향 설정해 주는 거는 그 정도만 해라 하는 식의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 각각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신자유주의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있어요. 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정부가 무능하다 또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을 활용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애당초 시장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게 맡겨진 일인데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를 잣대를 들이대기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맡은 일인데 그 일을 놓고 비효율적이다 또는 뭐 낭비다 뭐다 뭐 이러면은 이게 모순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복지 예산 자체가. 그런데 과연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효율성 따지다가 사회적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를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자꾸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IMF 겪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휩쓸고 있죠. 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에 소위 행정개혁한다고 하면서 주도했던 분들이 대개 경영대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심지어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분들 서비스하는 걸 배워라,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맞는 것도 같은데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행정학 교수님들은 다 빠졌어. 그 왜 그랬나 하면은 에이, 지금까지 행정학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영이라는 현상과 행정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다른 현상이고 달라야만 하는 현상인데,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어떤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보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시행이 됐었던 이유는, 사실 그동안 정부 관료제에서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익이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다가 효율성이라는 것도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무 막 비효율적으로 저지를 쳐놨기 때문에 경영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망을 해놨으니까 그쪽에서 이거 효율성 따져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메커니즘 또는 효율성, 경영학적 논리만 갖다 대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버넌스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비판이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공공관료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래도 역시 믿을 거는 관료제다. 관료제야말로, 정부야말로 그래도 중립적으로 우리 그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소위 공익의 최후의 보루다 하는 겁니다. 최후의 수호자. 이건 결국 정부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관료들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네들도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아니냐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들어봤죠. 혹시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 이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료들이 뭐 공익을 이런 거 아니야. 관료들 개개인은 다 이기적인 개인들이야. 이런 전제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관료들도 이기적인 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것.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관료들도 이기적인 개인이야라고 이론화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관료들도 그래, 나는 이기적인 개인이다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접근은 이거예요. 행정학 개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공무원은, 관료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관료들은 사실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위험성은 뭐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 관료가 공익의 최후 보루라고 믿었는데,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교육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배신당했네. 이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시장 실패, 그다음에 정부 실패,
그다음에 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거버넌스, 신자유주의 이런저런 거 해봤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왔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게 나왔고 뭐 이렇게 쭉 해봤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 하나 한계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건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이건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자는 얘기냐? 자,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옵션, 실망하며 살아가기. Living with disappointment라고 써놨는데 매사에 실망을 준비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또 유한한 존재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정부라는 메커니즘, 뭐 거버넌스, 자유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봤자 이게 결국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니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을 걸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 기대 수준을 낮추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잘 하겠지라고 기대하지 말고 저거 엉망이겠지? 실패하겠지? 이렇게 기대수를 낮추고 살아가자는 거죠. 이러면 최소한 정신건강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흥분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A+ 목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휴, 이번 시험도 F 나오겠지. 이렇게 살아. 그런데 D가 나왔어. 우와, 이게 웬일이냐. 자, 목표치가 F였어. 그런데 성과가 D를 나왔어. 그러면 해피해지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은 A+ 바라보고 있다가 D가 나오면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 우리는 원래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부족한 존재고 흠이 많고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라고.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수준이, 인간이라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초능력, 엑스맨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능력, 실제 정부의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살면은 정신건강상 일단 좋지 않겠는가.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러고 살자니 좀 이상해요. 그러고 살자니. 분명히 터무니없는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것은 문제일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생긴 대로 요 모양 요 꼴대로 살자? 그건 너무 또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두 번째 옵션일 텐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종합 정리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얘기도 아니고 하니까 메모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왜 이 수업을 하는가, 왜 공공정책에 대해서 배우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책이라는 거는 공공문제 해결하는 시도다, 뭐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고 왜 이게 중요할까, 정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현대 국가의 활동이 양쪽으로 팽창하고 또 그 효력이라는 것이 또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반 개인 또는 기업체의 결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면 정책의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가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배웠었던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그리고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법규범 강제력을 동원하는 정책적인 개입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는 메커니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장 실패하기 전에 얘기했었던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손익 계산을 해서 자발적인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회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두 번째는 NGO라는 것, 또는 뭐 NPO라고도,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하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이거는 추구하는 가치는 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동원하는 강제력이 아니라 개인들의 사명감 그리고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NGO가 사회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도 실제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NGO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뭐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긴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하면 떠오르는 메커니즘이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얘기했었고, 어떤 책에서 내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쿼트를 인용을 해봤는데, 요거를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두 개의 문장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다음에 제임스 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렇게 쿼트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동의가 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점을 뽑는다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책임 소재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개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다 보면은 사회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또는 어떤 집단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집단이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에게 우리가 관점을 돌린다면은, 개인이 주체가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개인이 자신의 양심이나 또는 도덕심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사회 문제의 발생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자신의 책임감을 상실한다면 그만큼 사회적인 과부하는 늘어난다. 이거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른 강의실도 그렇겠지만은 교실, 복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 과자 먹고 나서 커피 먹고 나서 그 빈 병, 쓰레기를 그냥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귀찮다고 아무 데나 버리고 간다 하게 되면은 개인의 책임감 상실로 인해서 사회대의 청석거리라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쓸데없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에서 과부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책임만 다해준다면은, 사소한 책임만 다해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대단히 많은 문제들 중에 이런 개인 차원에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거나 또는 상실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도덕적인 책임 또는 법률적인 책임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면은 사회 문제 자체가 발생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그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기대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인 한계를 두 가지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강조했었던 합리성, 이거는 이성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예요. 그에 못지않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거 바운디드 모랄리티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윤리성, 도덕의식 역시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도덕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이 복잡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못하고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성에 있어서도 윤리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존재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은 없는가?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용어는 전혀 아니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덕목이 사랑이라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그럼 너무 막 강조하다 보면은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가?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아프리카에 굶어간 애들 걔네들 다 하고 우리나라에 또 도시락 못 먹는 애들도 있고 이거 다 해주고 북한에도 또 굶주려간 아이들 있고 이거 내가 어떻게 다 도와줘? 이런 식의 자기 혼자서 모든 인류 책임지라는 식의 그런 공익과 같이 넓은 의미의 개념은 아니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산다라는 것보다 조금만 넓은 식으로 자기 주변에 또는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만으로 한정시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사랑을 베푼다면은 정부나 NGO나 시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집단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터보 엔진을 다는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왜 모성애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라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보통 때 연약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막 엄청나게 증폭이 돼가지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인 없을 때 자기 숙제하는 것보다 버거워 죽겠는데 애인이 생기면 자기 애인 것까지 숙제 다 해주고 이런 정도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끔 발휘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개인적인 초인적인 능력이 막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결국은 냉철한 판단을 위한 이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뜨거운 가슴이라는 사랑이라는 가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그런 사랑 얘기하고 자원봉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일일까? 과연 세상이 그렇게 변할까?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것 같은데 정말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맨 그 모습 그대로 아닐까? 그런데 개인은 그럴지 몰라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인류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엄청난 진보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보라는 것이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누군가가 먼저 꿈을 꾸고 누군가가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사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꿈만 꾸면 누구나 다 세상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직에 각오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다 A+ 받았습니까? 아닐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A나 공부 안 해, 놀래. 그러고서 A+ 받느냐? 절대 못 받아, 그거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성적 입력에 오류가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A+ 받을 수가 없어. 열심히 공부하면 A+ 나오느냐? 보장은 없어. 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A+ 안 나온다는 거는 100% 확실한 얘기 같아요. 꿈을 꾸면 사회가 바뀌는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이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것은 꿈을 안 꾸면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 이거는 100% 확실한 것 같다는 얘기죠.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60년대 미국에서 인권운동 하시던 분인데 이분의 그 유명한 연설이 바로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저 당시에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너무나 당연화되고 법으로까지 될 정도로 엉망인 사회였어요. 지금 볼 때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이치고 자연의 법칙이라고들 믿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불과 100년 전 이 땅에서는 남존여비 뭐 이런 거, 관존민비 이런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어 왔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 우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결국은 누군가가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그 꿈을 혼자 꾸는 것보다는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다면은 동지가 돼서 뜻을 같이 하는 그야말로 동지가 돼서 사회 변화의 불쏘시개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중국의 그 연변에 연길이죠.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변대학의 한 그 부분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양복 입고 서 계신 분이 김진경 총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왜 이분을 여러분 소개하냐면은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연변에다가 과학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을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난 이분 얘기를 들은 게 꽤 오래됐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뭐 모금을 한 그래서 아이 그게 말이 그렇지. 그 당시 중국에서 외국인이 대학 진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이분의 신분도 목사님이었고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돈을 언제 모은대? 그 대학 하나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내가 사회봉사단 부단장 하면서 여름에 봉사팀 데리고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곳에 그 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서 그 가르치는 분들은 선교사 개념이에요. 그 돈을 월급을 안 받아 학교로부터. 야,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그 자기들이 그냥 그 아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먹고 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 한 분이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니까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년 여름방학 때 이 사회봉사단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도 봉사단 파견을 하니까 그때 한번 가봐.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을 거라고. 참고로 이 뒤에 사진을 보면은요, 그 굴뚝이 하나 올라가 있죠. 저게 뭐냐 하면은 이 학교 터가 무슨 터냐 하면은 그 공동묘지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싹 밀어버리고 학교를 짓고 이분이 목사님이라 가지고 우린 교회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으려고 했더니 공안에서 허락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 준 적이 없대. 외국인들한테 교회 하라고. 근데 이분이 여기가 화장장에 그 화로 있던데 화로가 뭔지 알죠? 이렇게 태우는데 그럼 거기다 지을까 했더니 공안에서 설마 저 사람들이 저기다가 교회 지을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거길 밀고서 거기다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뒤에 보이는 이 빨간 벽돌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 그 꿀뚝은 지금은 태우는 거 아닌데 그건 하나 남겨놨어.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목사님 이제 설교하시는 강대상 옆에 이쪽 구석에 뭐 시커먼 거 하나 있어. 그 저게 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그거래. 그 이제 소각하는 거 있죠. 소각로. 그거 하나를 그냥 남겨놨대 거기다가.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읽어는 봤습니까?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 뭐 이런 거? 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 있죠. 한양대학교 건학이념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랑의 실천자를 기르는 거다. 라는 말. 사랑의 실천자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 또 사회 문제라는 것, 시장이라는 것 또는 개인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 문제의 궁극적인 이 책임 소재주는 나에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씩만 한다면은 그게 곧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박수 안 칠까 봐. 그 수업을 마치면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치면서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친숙하게 알 수 있을 구절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축복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복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따라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우선 튼튼하고 강건하고 잔병치레 같은 거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막힘없이 술술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의 평안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서 복을 받아서 나중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저 세상이 있다면 그 천국에서 같이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지만은 아마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달픈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이 앞을 봐도 막혔고 뒤를 봐도 막혔고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이 정책학 개론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가 했었던 요 말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한 번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속으로 만약에 그때 그 교수님이 내 이름은 잊어도 상관없어. 아무튼 그때 그분이 얘기했었던 그 절대자 당신이 만약에 진짜 실제하는 존재라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친 상황을 잘 알 테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라고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 주문 건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 절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혹시 몰랐다면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생길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그걸 다 떠나가지고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당장 기말고사부터 포함을 해서 부디 다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이 했어. 수고했어요.